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권 군인의 길 2장 영웅을 만드는 것은 훌륭한 어머니. 박정희의 아버지 박성빈이 동학난을 진압하는 쪽에 섰던가 동학혁명에 가담했던가 하는 쟁점에 대한 기록과 증언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박정희와 누님 제이 등 직계 친족들의 기억에는 박성빈은 동학혁명에 가담했다가 체포돼 죽을 뻔했다라고 적혀있다. 박정희의 증언을 많이 참고로 하여 쓰였던 김종신의 박정희 대통령 전기 어린이용에는 박성빈이 동학군의 지도자로 참여했고 체포됐다가 고종의 사면령으로 해서 살아났다고 되어 있다. 5.16 군사쿠데타 후 이낙선 소령이 정리해둔 박정희 의장 신상비망록에는 1894년 동학난이 경북에 침입하였을 때 박성빈은 용감히 의병을 일으켜 성공, 그 공이 지대하여 무과 영월군수라고 적혀있다. 1967년에 한국일보 정광모 기자가 쓴 청와대에도 박성빈이 동학난을 진압하는 관군편에 섰던 것으로 되어 있다. 1971년에 세워진 박성빈의 묘비에는 영변군수로 임명됐으나 시국의 어려움으로 부임하지 않고 동학난을 피해서 선산해왔다는 요지의 설명이 있다. 박성빈이 동학난을 진압하는 쪽에 섰다는 이야기는 그 공으로 해서 영월 또는 영변군수로 임명되었다는 것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의도적이란 느낌을 준다. 박성빈과 조석으로 같이 생활했던 친족들의 증언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1976년 2월 17일 청와대 공보비서관실에서 정리한 박 대통령의 가계 기록은 대통령이 있고 나서 교정까지 본 것이다. 이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박 대통령의 선친 성빈공은 무과에 급제하여 고종시 평안도 영변군수에 제수돼 통훈대부란 칭호를 받았다. 그러나 이조가 말기에 접어들면서 매관매직에 패풍이 생기고 관기가 문란해져 성빈공은 전임자가 자리를 내어주지 않아 중앙정부의 부임 명령만 기다리다가 끝내 고향인 경상도 성주에 머물고 말았다. 고향에 있으면서 중앙정계에 대한 울분으로 세상사에 실망하고 있던 성빈공은 1892년 12월 동학당이 당시의 학정에 못 이겨 혁명을 일으키자 지방 지도자로서 이 운동에 참여했다가 관군에 체포돼 투옥됐다. 1893년 당시 정부는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던 불평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대사령을 내렸다. 이때 성빈공도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 후 성빈공은 우울한 마음을 풀 길이 없어 책과 술을 벗삼아 세월을 보냈다. 이때부터 부군을 모시고 자녀를 기르는 고된 책임이 백남이 여사에게 돌아갔다. 박정희가 1970년에 이미 자신의 자필수기에서 동학난을 동학혁명이라고 쓴 것은 학계의 일반적인 평가보다도 더 진보적인 역사관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학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면서 박성빈이 동학군을 진압하는 편에 섰다는 기록도 사라진다. 실제로도 박성빈은 동학군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지금 상무동 근방의 생중내에 있는 박정희와 동년배인 노인들은 동학혁명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동학난이라고 한다. 박정희가 동학운동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거기에 가담했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자랐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박성빈은 그러면 정말 무과에 급제하고 영변 현감으로 임명됐던가? 여기에도 의문이 많다. 우선 기자가 국립중앙도서관 고문서실에서 찾아낸 고령 박씨세보 김희본 1919년 판에는 박정희의 조부인 박영규를 끝으로 하여 그의 세 아들인 성빈, 용빈, 일빈은 등재돼 있지 않다. 1871년에 태어난 박성빈이 무과에 급제할 수 있었던 기간은 가보경장으로 과거제도가 폐지된 1894년까지다. 그가 무과에 급제했다면 한 세대 이후에 만든 족보에 그 사실이 기록돼 있지 않을 가능성은 퍽 낮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박정희가 죽은 뒤에 만들어진 최근의 고령박씨 족보에는 28세 손 박성빈에 대해서 자화익무과 통훈대부 영변군수라고 적혀있다. 통훈대부는 당화관 정삼품의 문관 품계다. 박정희의 기억에 따르면 선치는 무과에 급제하여 효력부위라는 계급을 받았다. 이 품계는 서반, 즉 무관의 말단인 종구품이다. 그런데 선친이 임명되었다는 현감은 동반, 즉 문관의 종육품자리다.
더구나 영변 현감은 조선조의 최고 법전인 경국대전에 정삼품이 부임하는 자리라고 명시돼 있다. 조선시대의 무과급제자 명단을 기록한 무과박목에도 박성빈의 이름은 없다. 물론 이 문서는 결락이 없는 온전한 것이 아니므로 결정적인 반증이 될 수는 없다. 박성빈이 영변 현감으로 임명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무과에 급제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조선조 시대의 무과 시험 과목은 궁술, 기창, 격구 등 무예와 경서 및 병서 등 학술이었다. 시험은 초시, 복시, 전시의 3중 관문을 통과해야 했다. 초시는 지방에서 치러졌다. 어쩌면 박성빈은 초시에서는 합격됐으나 서울에서 치는 복시에서 탈락했을지도 모른다. 둘째 딸 제이가 말한 벼슬 하시겠다고 서울에 자주 올라가시다가 가산을 탕진했다는 것이 복시를 보기 위한 서울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은 가능하다. 박성빈은 상모리에서는 박선달이라고 불렸다. 선달은 원래는 문무과에 급제하고도 벼슬을 얻지 못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다. 특히 무과 급제자는 벼슬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선달이 주로 그런 뜻으로 쓰이기도 했다. 무과 초시에만 합격하고 본 시험에서는 낙방한 사람에게도 선달이라는 호칭을 붙여줬다. 과거 제도의 엄격성을 잃게 되는 조선조 말기에 가면 요사이 박식한 사람한테 붙이는 애칭으로서의 박사처럼 씩씩하게 생긴 사람에게 선달을 붙여줬다. 박성빈에게 선달이란 호칭이 붙었다는 것은 그가 무과의 1차 시험에는 합격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급제했을 것 같지는 않다는 판단을 내리게 만든다. 고령 박씨는 모든 박씨와 마찬가지로 신라의 초대왕 박혁거세를 시조로 하고 있다. 박씨의 여러 분파 중 고령 박씨는 박혁거세의 29세 손이며 신라 54대 왕인 경명왕의 둘째 아들 언성을 제1세로 치는 본관이다. 청와대 공보비서관실의 박 대통령 가계문서는 대통령과의 중흥조는 2조 중엽의 숙동, 직각공으로서 대통령은 그의 16세 손이다고 했다. 직강은 성균관에서 유생들을 교육하던 일종의 주임교수와 같은 직책이었다. 고령 박씨로서 유명한 사람은 조선조 민중들의 영웅 어사 박문수였다. 청와대 문서에는 대통령과는 이와 같이 문관의 집안이었으나 4, 5대 전에 이르러 무관을 배출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대대로 무과에 급제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고령 박씨의 김이 본 족보를 살펴보면 가까운 윗대에 큰 벼슬을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박정희의 조부 박영규까지 4대는 독자였다. 박영규는 1840년 1월 8일 경북 성주군 사읍촌에서 박이찬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성주에는 고령 박씨들이 대대로 많이 살아 자신들을 성주파라 부르기도 했다. 박영규는 아들 삼형제를 두었다. 박영규가 솔가하여 칠곡군 양목면으로 이사를 한 까닭은 알려져 있지 않다. 박영규는 1914년 2월 24일 양목에서 만 74세로 죽었다. 그의 묘는 양목면 관남동의 작은 언덕에 있다. 양목면의 테두리를 이루고 있는 산자락이 바라다 보이는 곳이다. 건너편 오른쪽 산속 골짜기로 들어가면 수원 백시 사람들이 모여 살던 작은 마을이 있다. 박성빈은 이 문중의 처녀 백남이에게 장가를 들게 된다. 경북 성주군에서 칠곡군 양목면으로 옮겨와 살던 박정희의 조부 박영규는 장남 박성빈을 이웃마을 수원 백시 문중의 처녀 백남이에게 장가를 보낸다. 동학 농민봉기, 청일전쟁, 가보경장으로 나라가 어지럽던 1894년 직전으로 추정된다. 수원 백시 집안은 임진왜란 이후 이곳으로 들어와서 대대로 살아왔다. 백낙춘의 딸인 백남이는 남편보다 한 살 아래였다. 백남이는 비교적 유복하고 엄격한 가정에서 태어나 시집 올 때까지는 큰 고생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언문을 다 떼고 사시 남정기, 장화 홍령전, 홍길동전 같은 언문 소설을 즐겨 읽었다. 박성빈이 결혼할 때 그의 부친인 박영규는 양목에서는 분홍으로 분류될 정도였다. 양목 평야란 말을 들을 만큼 농지가 넓은 이 마을에서 그는 많은 소작농을 거느렸다. 박재석은 그의 아버지 박무희로부터 너희 중조부댁은 가을철이면 소작농들이 가져다 놓은 쌀가마니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는 말을 듣고 자랐다. 박영규는 1914년 2월 24일 74세로 양목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적지 않은 재산을 막내인 박일빈에게 물려주고 큰아들인 박성빈은 무시했다. 박성빈이 홀대를 받은 이유는
그가 벼슬을 한다고 논밭을 팔아 가산을 탕진했다든지 동학군에 가담했다든지 술을 좋아한다든지 하여 농사나 가사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박정희와 상몰이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는 박성빈이 아버지로부터 쫓겨났다는 표현도 있을 정도이다. 1962년에 이낙선 소령이 작성한 비망록에는 박성빈 공이 칠곡에 거주할 당시 생활의 궁함을 느낀 백시가에서 현 상모동 뒷산에 위치한 수원 백시 선영묘 아래 위답 8두락 경작권을 주어 6남매를 데리고 이사라고 적혀있다. 박성빈이 선산군 상모리로 이사를 한 것은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뜬 2년 뒤였다.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막내 동생한테 신세를 지자니 자존심이 상할 형편인데 처가에서 도움의 손을 뻗친 것이다. 박성빈의 둘째 아들 무희가 아들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재생하면 이렇다. 아버지께서 이래저래 먹고 살 길이 막히고 해서 고민하자 너의 작은 외삼촌이 우리 집 선산 밑에 땅이 좀 있는데 그것이라도 부쳐 먹으면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8맞이기 되는데 10월에 시제 한 번만 지내주면 되니까 식구들이 굶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했거든. 그래서 여기로 온 거란다. 상모리에 살면서 박정희의 어머니 백남이는 먹을 양식이 떨어지면 때때로 아이들을 데리고 약 30리를 걸어서 양목의 시동생 박일빈 가로 양식을 얻으러 갔다고 한다. 어머니는 아이들의 재롱을 보인 다음 밥이라도 먹여 데려올 심산이었을 것이다. 고 박무희는 아들에게 말하고는 했다. 박무희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한 사건을 아들에게 되풀이해서 들려주고는 했다. 박정희가 태어난 지 2년쯤 뒤의 겨울이었다. 백남이는 6살 난 제이를 업고 세 아들 무희, 상희, 한생을 데리고 양목 시동생 집에 갔다. 보리밥 한 그릇씩을 툇마루에서 얻어먹고 있는데 박일빈의 장모가 들어왔다. 박일빈은 장모에게는 단집밥을 해서 대접하더라는 것이다. 돌아오는 길에는 눈보라가 휘몰아쳤다. 백남이는 겉보리 반자루를 머리에 이고 제희는 무희에게 업히고 눈이 펑펑 쏟아지는 길을 몇 번이나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 걸었다. 1926년에 출판된 선산군지에는 성씨 현황이 있고 97개 성씨가 모여 살고 있다고 적혀있다. 이 기록에는 유독 고령 박씨는 나오지 않는다. 피부치가 없는 이성촌으로 이사해온 박성빈 가가 처가의 산지기로 생계를 이어가면서 삶의 뿌리를 내리는 데는 이웃으로부터의 괄시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었다. 그런데 수많은 수모를 당했을 백남이에 대해서 상모리 사람들의 한결같은 평은 자존심이 대단한 여자요, 독하면서 자상하고 갸냘픈 여자였다. 남편에 대해서 불평 한마디를 남긴 흔적이 없고 가난 속에서도 동그란 돋보기를 쓰고서 언문 소설을 즐겨 읽곤 했던 인물이다. 백남이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 담뱃대에 불을 붙여드리는 심부름을 도맡아 했다고 한다. 긴 장죽에 담뱃불을 붙이려면 아주 길게 면모금을 빨아야 했다. 어린아이로서는 쉽지 않은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담배를 베어버렸다. 박성빈은 시집온 아내의 이 기호를 살려주었다. 자신이 먼저 아내에게 담배를 권하기도 했다. 박정희가 태어난 뒤에도 박성빈은 장죽은 방 안의 화로에 꽂혀있고 백남이의 마구초는 그녀의 쌈짓 속에 담겨있곤 했다. 박성빈과 백남이의 사이는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남편은 한량 기질이 있었고 아내는 알뜰한 주부였으니 오히려 그런 다른 성격 때문에 충돌할 이유가 없었으리라. 이런 부모 때문에 박정희는 비록 가난한 몰락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마음까지는 가난하지 않게 성장할 수 있었다. 박정희가 유아기 시절에 나이로 치면 아버지뻘 되는 큰형 박동희는 만주에서 장기관 방랑하고 있었고 둘째 형 무희는 결혼하여 이웃에서 살고 있었다. 그 아래 큰 누님은 시집가서 딸을 낳고는 가끔 와서 젖이 안 나오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막내 동생 정희에게 젖꼭지를 물려주고 있었다. 셋째 형 박상희, 넷째 형 박한생, 작은 누님 박재희 모두 정희를 귀여워해줬다.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사랑과 귀여움을 듬뿍 받고 자란 것이 박정희였다. 유아기의 이런 환경은 건전한 인격의 바탕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특히 어머니의 어릴 때 사랑은 박정희가 성장하여 숱한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한 용기와 의지의 원천이었을 것이다. 영웅을 만드는 것은 훌륭한 어머니이다는 하나의 법칙은 박정희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박정희에게 끼친 어머니의 영향은 그의 일기에 자주 등장하는 어머니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1978년 8월 13일 비. 어머님 돌아가신 29주째 기재일이다. 1949년 음력 7월 10일 어머님께서는 구미군 상모면 옛집에서 노안으로 타계하셨다. 어머님 연세 79세, 내 나이 32세. 7남매 중 제일 막둥이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어머님을 32년간 모실 수 있었다는 것을 큰 행복으로 생각한다. 32년간이라고는 하나 대부분 객지에 있었으므로 직접 집에서 모신 것은 훨씬 짧은 시간이 될 것이다. 서재에 간소한 잿상을 차려놓고 영정 앞에서 분향하면서 어머님의 명복을 빌다. 조용히 눈을 감고 어머님 생전에 지극하신 사랑을 되새겨본다. 이 세상에서 어머님처럼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은 없으리라. 어머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다 하겠다. 어머님 생전에 못다한 효도 이제 후회한들 막급이라.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대통령으로서 성심성의를 다해 선정에 힘써서 보다 부강하고 자랑스러운 조국을 건설하여 후세들에게 물려주는 일. 이것이 어머님 은혜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한다.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조국의 발전상을 천국에 계시는 어머님께서도 보시고 기뻐하시리라. 어머님, 길이길이 홍복을 누리옵소서. 유아기의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이라고 한다. 울거나 웃을 때 반응을 보여주는 어머니가 옆에 있다는 데서 심리적 안정을 갖게 되고 고난을 헤쳐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랑이 용기로 전환되는 이 공식이 박정희에게도 정확히 적용됐다. 그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선정을 베푸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서양 기독교 문화권의 공익을 위해서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와 비슷한 신념 구조다. 한국인에게는 좋은 어머니를 가진다는 것이 가슴속에 신을 품고 다니는 것과 비슷한 든든함을 준다는 이야기다.